네, 12월 28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일단 오늘 아주 과격한 주장을 하시네요. 네. 방송 전섭도 그래가지고 이 얘기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코스피 4천을 기대한다. 네네. 이거 들으시면 보시는 분들이 또 욕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올해 뭐 3,700, 4천 말 4,600 얘기 나왔다가 결국 공연불로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죠. 일단 오늘 깜짝 놀랐어요. 1조 9천억 코스피에서만 개인이 매도했고 1조 1천억 정도를 코스닥에서 매도했단 말이죠. 네, 엄청난 양 아닌가요? 대주주 과세 요건을 회피하게 하는 물량 정도가 3조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했었는데 딱 그만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자세히 보지 않았던 최근에 들어오신 초보자분들이시라면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보고 내년에 진짜로 가는구나 막 하면서 대단한 햇빛 전망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거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다시 매도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시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요 이틀 동안 외국인이 기관이 차지할 수 있는 오늘 사서 이틀 동안 매도 1월 초까지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매도를 하면 기계적으로 했었을 때 한 뭐 0.5에서 0.7%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1년으로 잡으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락 직전일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과세 요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받아냈고 아마 내일이랑 모레는 이것이 다 매도로 나올 것이고 그것을 지수를 밀어버리면서 매도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개인들에게 손바꾸는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분위기로 자꾸 하나씩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 매도를 굳이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외국인 기관들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리이지 않나라는 아주 섣부른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 3조라는 엄청난 양의 물량을 예전처럼 내일이나 모레 쏟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다. 뭐 물량을. 그런 뭐 느낌도 조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일이랑 모레 이틀 동안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의 시점을 내일 그러니까 29일 오전 뭐 10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확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질 거고 그렇죠. 그때 싸게 사고 그다음에 이제 쫙 올라올 것이다. 네. 뭐 그래서 그걸 또 조금 더 빨리 땡겨 생각하면 오늘 종가에 사는 게 정답이다. 그런데 오늘 종가 되니까 좀 종목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한 점심 이후에 사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렇게 기술적인 너무 디테일함의 전략보다는 그냥 좀 내가 원하는 종목들은 오늘과 내일 오전 중에는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좀 큰 그림 전략이 오히려 좀 내가 트레이딩 하는 데는 유리한 좀 시황의 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박현상 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제 흐름까지 보면은 매수세가 좀 강하지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이 예상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뷰 시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작년 시장이 워낙 급격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수 자체가 따블이 나버렸으니까 여기에 1년 동안 올해 조정을 좀 줬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 1년의 조정을 못 견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또 여기서 내년에 뭐 엄청난 폭등이 일어난다? 이런 일을 기대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내년에 확실히 투자의 환경이 올해하고는 완전히 다를 정도로 저는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뷰에 그리고 이 그림의 선을 이런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투자의 마인드를 일단은 전제로 깔고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조금 치고받고가 있어 보이고 수급이 들어와도 지수가 치고 나가는 탄력성이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런 수급의 좀 손바뀜 현상이 앞으로 두 달 동안 지나고 난다면 내년에 하반기로 갈수록 지수가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금 요럴 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네. 일단 내년 시장을 4,000포인트 네. 강하게 보시는 건데 네. 지금 왜냐하면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그 센터장들 전체적인 뷰를 보니까 하단 2,700에서 한 3,200 정도로 네. 이렇게 박스권으로. 근데 사실 그 말은 올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높게 보는 이유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네. 작년 29일 네. 그때 올해 시장을 되게 강하게 봤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진짜 말씀대로 4,600까지 보는 분도 있었고. 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뭔가요? 그때는 수급의 과열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선 땡겨 왔었고, 주가라는 게 쉬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도 올라갈 때 오르막만 있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을 줘야 되고 쉼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아직 이 쉼이 끝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 쉼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논조를 하나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부터는. 네. 자, 4,000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야. 아, 또 전문가라고 나와서 장 좀 올랐나 보다. 또 그러니까 저소리 하고 있는 거 보니. 또 양치기 소리 그 소리치네.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내년에 지수가 4,000을 찍는다 만다. 이 부분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것을 찍어서 말씀드린다. 이거는 조금 저는 지수가 4,000 가는 것 자체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55,000원 돌파했었을 때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목표 주가 62,000원. 그리고 6만 원 넘어가니까 목표 주가 7만 원, 72,000원 쓰더라고요. 아니 5만 원대도 못 샀는데 주가가 6만 원 넘었는데 목표 주가를 7만 원 쓰면 사겠냐고요.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때 제가 10만 전자를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외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삼성전자를 47,000원일 때 손님들한테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못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치. 분할로 꾸역꾸역 사다 놨었다가 62,000원일 때 제가 손님들을 저를 추정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때려 샀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10만 전자라고 외쳤고 실제로는 9만 원대 제가 이제 87,000원부터 92,000원 사이에서 전량 이탈하고 나왔습니다. 4,000까지 간다 찍는다 이거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럴 전제를 두고 지금의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제 동료나 후배들한테 내년에 지수 4,000 갈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저도 이제 슬쩍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아, 형,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답답해.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딴 얘기 하다가, 야, 근데 내년에 보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공감해요. 삼성전자는 10만 원 찍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지? 그리고 현대차 보면 지금 올해 여러분 올해 현대차 실적 예상 추정치 아시나요? 재작년이 3조 6천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그 코로나 있었던 2019년도, 2020년도가 2조 4천억이 조금 안 됐거든요. 올해 7조 1천억이에요. 따버리네. 네. 내년에 8조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조 4천억에서 7조 1천억이니까 따블이 넘죠. 따블의 영역으로 가진 자리잖아요. 실적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밸류에이션 PER 10배예요. 과거에 15배 평균 줬었는데 그럼 여기서 50% 더 줘야 되고 자율주행, 전기차 앞으로 성장성 가져간다는데 그러면 정고점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고개 끄덕끄덕여요. 그럼 삼성전자가 10만 원 돌파하면 여기서 25%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현대차가 28만 원 정고점 찍으면은 지금 여기서 30%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전차가 30% 올라가면 지수가 거기에서 반응하면 3,000에서 30% 주면 3,900이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갑자기 고개를 끼우뚱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지수가 3,500 넘어가면은 시장 기사들이 4,000 찍내 만에 막 도배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반응하지 말자고요. 그때 가서 4,000 간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투심이 힘들어지니 지금부터 4,000을 준비해서 계좌를 가꿔보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의 전략의 기본 바탕이고요. 그 논조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시장에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제 개인적으로는 상반기에 지수 고점을 찍었다 생각해가지고 대형주는 포트를 다 정리하고 여름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중소형장이 펄펄 날뛰는 장세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장이었고 8월 이후는 장이 없다.
라고 했었는데 8월 초에 나왔었던 삼성전자의 페이크 상승 파동에 저도 속았었고 대응이 조금 늦었지만 올해 하반기는 대형 주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소형주 단에서 매매를 하십시오라는 전략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짜증이 났었던 중소형주가 메타버스와 가는 놈만 이렇게 돼가지고 기다리자니 힘들고 바꾸자니 고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잡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조금만 빠져도 못 견디게 되잖아요. 그래서 섹터 잘 보고 정말 매매 바보같이 해서 수익을 내지 못했던 그런 짜증났었던 것이 그래서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그래도 여기저기 널뛰는 것보단 이게 차라리 나았어라 해서 저를 위로해 주셔서 그나마 심리적인 위로를 갖고 다시 좀 평정심을 찾아가면서 지금 12월은 대형주를 다시 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일단은 악재가 지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가 왜 안 좋았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악재가 지어진다. 두 번째 수급. 세 번째는 큰 그림에서 3조 호황이라는 타이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가 지어진다는 것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슈 경기에는 아직 남아있는 악재예요. 하지만 증시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악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한 경기 셧다운은 없다라는 것을 확정지었고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치명률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는 이제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악재가 될 수 없다라는 점. 하지만 경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주들은 아직은 좀 더딘 호흡을 갖고 있지만 바닥에서 이삭 죽기는 가능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이유는 결국 원자재 상승,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100% 원자재 수입국이죠. 여기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로서 여기서 원자재 딴 가격에 이 인플레이션이 원자재가 너무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공급단 쪽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사이에 껴서 굉장히 불편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지금이 더 치열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리스크라는 점, 그리고 작년에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또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그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것에서 지속적인 매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좀 악재로 있었는데 그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로 경제 재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에도 좀 적당한 잡아줄 수 있는 위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요단 자극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파월이 든든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 지금 유가를 기본으로 한 이 공급자 단에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가 이제는 한꺼풀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를 짓눌렀었던 두 가지 이슈가 해소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는 악재보다 호재들이 시장에서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금 전 글로벌 기업들이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짧게 말씀드릴게요. 차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지 아세요? 차라는 것이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고를 쌓아놔야 돼요. 재고가 기업 입장에서 재고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좀 안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재고 많으면 이렇다 하는데 기업의 관리 유지에서는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그 차 BMW 벤츠. 벤츠 S500 사겠다고 하는데 1년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걸리네. 네. 제네시스도 지금 1년 정도 기다리는, 차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8개월 이렇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재고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과거에는 이 차량을 뿜어낼 때 프로모션을 하고 또 이제 그 딜러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재고들을 적정한 순으로 빼냈어야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었으니 이제는 현대차가 이런 실적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다. 현대차가 해야 될 건 재고를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수율이 좋아질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 거기다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해결이 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수출하는 수출 국가로서 중간재료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악재가 해소됐다는 첫 번째 테마를 지우겠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입니다. 1년 내내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그렇죠. 사실 지수가 그렇습니다. 1년 오르면 1년 빠지고 또 1년 오르고 이런 홀짝 논리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믿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많이 오른 자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자산 가치가 오를 때 대표적으로 집값이 그래요. 여기서 이만큼 더블 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조정 줄 것이다. 그럼 여기서 20% 빠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가 뿜어낸 돈의 양은 사상 초유의 돈을 뿜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산시장의 버블이 아닌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유발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유발이 안 되면 경기는 정말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대공황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조정이 줄 만큼 어느 정도 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수급의 수혜를 받은 건 없잖아요. 외국인이 올해 1년 내내 팔기만 했는데 달러를 풀어서 우리가 수급의 낙수 효과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가 지어지는 것과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이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이 맞아지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이런 의문이 들으실 수 있어요.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가 다운이 되면 특정 자산에 버블이 있는데 증시에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지금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긴축을 내년에 한다는데 주식시장에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발작일 것이고 그것에 통해서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제는 시장이 다 알아버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통계와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이거는 매수기회라는 걸 다 알아버려서 앞으로도 긴축이라든가 테이퍼 텐트럼 때문에 주가 발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면 성장주들에게는 그때는 이제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반응을 하겠지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연준이 돈을 뿜어서 버블로 간 자산은 무엇이냐? 저는 코인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네, 가상화폐, 가상화폐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상화폐 시장은 내년에 여러 가지 명분과 정당성, 실없이 이것이 다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호재들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버블을 에 대해서 조금씩 그 문매를 막고 책임지고 퇴색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코인이 그 매를 맞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3조 호황입니다. 이거는 좀 긴 그림으로 보는 이제 그 밑바탕이 베이스일 텐데요. 3조라는 것이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이제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달러, 저유가, 일단 저유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가가 지금 70달러대 선에 있는데 저유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달러대도 있었고 마이너스도 있었는데 WTI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 12년, 13년 이때가요. 유가가 100달러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유가 자체가 풀어버린 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안정만 갖춰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급격하게 오를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유가가 지금 이제는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급락을 한다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달러, 80달러를 맥스로 한 이 박스권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유가 밸런스에서 경기 확장을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겠죠. 저금리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목표 금리로 5%,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5% 이상에 있었던 세상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거 그리고 지나고 나서 미국이 목표 금리를 3.5% 제시했다가 결국 2.5에서 부러졌었고 이번에 제시하는 목표 금리가 2.5인데 2.5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금리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은 저달러인데 저달러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긴축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긴축을 하게 되면 달러의 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달러 자산이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풀린 달러가 이제는 우리 금리를 올리니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니 어이쿠 이거 돈 이제 철수하는구나. 그러면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대전제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어지는 시그널, 여기에 대해서 버블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는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게 돼요.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배팅을 하게 돼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달러 강세를 외치는 시점에 오히려 달러는 안정 내지 약세의 기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때쯤 되면 수급의 낙수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차곡차곡 지금은 수급이 좀 꼬인 현상이 아직 이 꼬임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두세 달 동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겠지만 이것을 겪고 나면 우리나라가 서서히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깔고 내년의 시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0포인트 내년도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죠. 오른다라는 전제하에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그렇죠.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가 네, 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유동성, 네. 수급이 증가될 수 있다. 네네.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달러의 가치,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의 모든 이 자산들이 네. 팔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신흥국의 이 시장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실제로는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지되 그것에 대한 낙수 효과는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도 삼성전자랑 손잡고 애플이 LG랑 손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위상이 높아져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글로벌 위상이 높아져 있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긴축이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투자 자산으로서의 투자의 선택을 해야 될 때 달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베이스에는 위험자산 선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베이스가 깔릴 때 신흥국으로서의 수급의 낙수 효과가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의 매수는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떠났잖아요. 이 부분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코인판으로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금만 돌아와도 시장 엄청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충분한 베이스가 깔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85,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주도주는 아마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그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묶여있던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9만 원 가서 이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나왔다. 이 매도하신 분들이 코스피 시장을 떠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시장에서 다른 종목을 사는 순환 자금으로 묶여 있었던 자금이 죽어 있었던 자식이 이제는 생명력 있는 자산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의 꼬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이 내년의 상반기이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수를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우상향으로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럼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가 4천이 만약에 올란다고 했을 때 네. 어느 주식이 오를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주들, 성장주들에게는 이게 쥐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이 지금 또 부각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섹터, 어느 산업이 성장할 것이냐,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포스코나 롯데케미칼을 세게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전략 수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기 민감주 절반 그리고 이제 여기 현대건설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절반은 반도체와 관련된 IT 종목들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 정상화라는 것이 내년에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삭죽기로 담아가셔도 된다. 그다음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상단이 2% 이하로 굉장히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 굴뚝 산업만이 아닌 자동차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러니 IT와
이쪽 굴뚝 산업이 공존하는 아주 특이한 장세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시간차로 구분을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반도체, 자율주행, 이쪽 자동차 이쪽이 좀 주도를 먼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굴뚝주들은 지금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로 저평가요. 계속적으로 어떤 일시적 스팟 자금보다는 지속적으로 적금식으로 계속 담아가는 전략. 나중에 진짜로 조금 뭉태기로 담아가는 시점은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부터 담아가자.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지금 경기 민감주로 생각할 때는 그 철강 화학주들이 못 가는 이유가 캐펙스 투자가 설비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는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질 경기에는 지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야 된다는 대전제 숙제가 아직 남아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인 포트로 담아가고 그 직전까지는 이제는 좀 IT와 반도체 자율주행 쪽 뭐이라든가 카메라 스마트폰 이런 쪽 안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내년에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 테이퍼링 끝내고 9, 12 세 번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사회복지 법안 이런 것들이 자꾸 조면친 때문에 안 돼. 그쪽 때문에 안 돼.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를 빨리 올렸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지금 정치의 이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맞물렸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 인상 시점을 자꾸 뒤로 미루고 싶을 것이고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늘 금리를 올리기 시점 전에 연준은 늘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던져줘요. 하지만 실제 액션은 매우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세게 언급을 했구나. 시장 정신 차려. 대신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뒤로 미쳐질 가능성이 염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경기 민감주들은 철강건설 지금 정말 싼 자리이긴 하지만 좀 큰 덩어리의 좀 포트의 비중은 조금 뒤로 밀어둘 수도 있는 전략으로 좀 해서 30% 그다음에 나머지 50%에서 70%는 IT,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폰, 카메라 이 안에서 좀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반반이었는데 7대3 정도로 좀 그리고 현금 비중은 지금 거의 현금을 안 남겨두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계속 현금은 자꾸 주식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년은 4천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은 싸다. 적극적으로 사야 할 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금 비중을 남겨놓지 않고 전부 주식으로 100% 가져가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일단 그 전략이 잘 맞으시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맞으시길 바라는 시청자 모든 분들이 맞으시길 바라서 한편으로 쟤 또 저렇게 얘기해서 걱정도 되시겠지만 저는 제가 왜 4천이 간다 안 간다는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3,600 가서 4천 간다 이런 말하는 게 전 너무 짜증나요. 지금부터 제가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언제나 늘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런 뷰로 시장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고 의문점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4천 가시기를. 네. 화이팅. 자, 그러면 일단 올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년도에 오를 만한 주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그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 한 해 많은 이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가 됐든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주식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런 주식이 뭐 된다 안 된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매력도 있고 지금 조정을 줄 만큼 준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으니 다 이쪽은 저는 그냥 메타버스 업황 정말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다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검증을 하고 싶은 자리이다. 하지만 진짜 좋은 거 맞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준 자리에서 나올 충분히 명분과 정당성이 있을 그런 자리에서 메타버스 NFT 게임주들이 반등을 주고 있다. 뭐 서울옥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로서 이제 준비해야 될 때 시장을 바라보는 키워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까지는
풀려버린 유동성에 대해서 성장성을 끝까지 땡겨올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메타버스 게임 이런 것들이 막 땡겨서 고평가 지금 뭐 여기서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시장의 키워드였잖아요. 그 코인 시장도 그랬고요. 하지만 내년은 시장을 중요시하게 판단하는 게 올해 실적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매크로 지수 이런 거 별로 PMI 지수 누가 그런 걸로 얘기합니까 시장에서.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매크로 경기 지표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과 제조업 PMI 지수라든가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이 종목을 초이스하고 피킹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뭐 종목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너가 시장을 이렇게 좋게 봤는데 앞으로 리스크 요인은 없겠느냐. 좀 요런 걸로 좀 제가 답변을 좀 대신해 봐도 될까요? 어떻게 싫어요. 대응하는? 종목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진짜로 세게 올릴 것 같을 때 미국에서 성장 좀 발작이 한번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도 한번 조정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어떤 경기 민감주를 우리가 사갈 수 있겠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럴 일은 없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저는 좀 불편해요. 지금 근데 러시아가 우리 진짜 사고 나기 전에 대화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팽팽할 수 있어서 이것이 다시 유가를 한번 자극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촉을 세워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러시아 측에서도 지금 대화를 해보자라는 카드를 러시아 쪽에서 먼저 꺼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두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이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런 수급의 꼬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월에 대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이 지나고 나면 정책적인 리스크도 또 한 커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겠지만 그 사이 짧은 시간 동안 정책 테마주들이 만약에 움직이면 이게 굉장히 극성을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서 뭐 다행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한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쪽에 쏠림 현상의 편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하나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이게 골치가 아파요. 그게 뭐 60조, 70조 얘기 나오니까 물량을 확 땡길 거 아니에요, 유동성을.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대형주 잠깐 피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단 밸류에서 시작하게 되면 70조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50% 올라가면은 100조면 지금 시총 2위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ETF 펀드 지수 추종들이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만큼 사야 그 되니까. 무조건 사야 되니까. 물론 바보같이 뭐 그날 당장 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하겠지만 그것을 넣기 위해서 다른 그날을 당장 안 사더라도 비율 계산을 했었을 때 다른 것들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하는 이슈들이 생기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충격판을 한번 좀 깎여물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미리 어느 정도 기관들이 사실 대응도 해놓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수급을 예측하는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믿지도 말고 그분이 몇 분 맞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수급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아까 내일 모레 외국인 이틀 동안 판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거에 그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가장 1월에 가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불편한 이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급락이 한번 지수가 한번 출렁거리면 그때는 이제 다른 종목들 에너지 솔루션을 사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제 그때를 기회로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해볼 수 영향이 있지 나오면.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년에 생각하는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는 2023년도에 대주주 전면 과세가 됩니다. 이제 대주주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면 과세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뭐 많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양도세가 도입이 되려면 전면 과세가 도입이 되려면 거래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중 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양도세 내는 거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억울하긴 해요. 양도세율이 너무 갑자기 높아 이거 조세 제한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양도세를 내고 거래세만 없어진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양도세만 내면 기본적으로 지수가 3,000에서 시작해서 2,500에서 끝나면 세수가 빵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을 지켜내는 증시를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주식시장 정책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과정으로 보는데 거래세 둘 다 가져가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우리 가을쯤에 우리 국민청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아마 틀림없이 이거는 대단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둘 다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연말에 한번 이러면 안 하고 말어라는 이런 투자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아마 그때 가서 겨울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로서 제가 아직까지 나와 있는 내년에 바라보는 이런 고춧가루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내년에 주시해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대형주 담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형주 담아가는 것은 이제 LG전자 삼성전기 전자가 네. 아니고 삼성전기, 네. 전자는 조금 보면서 천천히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기아 이렇게 좀 대형주로 담아가고 있다. 딱 보시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삼성전기, LG이노텍의 대장주 역할하면서 이 카메라 관련된 네. 주들 이게 이제 결국은 사실 카메라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네. 되면서 이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AI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법적인 규제 근거 아직은 좀 불분명한 게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 AI 판단에 의해서 갑자기 사람이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차를 틀 것이냐 왼쪽으로 틀 것이냐 급정거를 맞습니다. 할 것이냐 뒤에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여튼 여러 경우의 수에 선택하는 최선의 경우 그거를 법적으로 어디를 인정해 줄 것이냐. 네, 맞습니다. 하여튼 많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도입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직 섣부른 테마 아니냐. 도입되고 안 되고는 저는 그것을 지금 고민했다가는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뒷북을 치는 그러면 애플이 애플카를 왜 만들겠어요? 그죠? 테슬라가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에 테슬라 데이 때 전고체 배터리랑 자율주행만 얘기했었어요. 카메라가 어떻게 달고. 이게 1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 기업들이 만들겠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이 악용할 수 있으면 이게 전쟁 무기로 쓰기 시작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드론 띄워서 남의 집 관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그런 우려를 한다면 다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죠. 원전 그 반대와 환경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은 늘 있습니다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서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이 간다라는 데 일단은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못 사신다면 저는 그분을 굳이 설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이쪽 향해서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원전도 한번 좀 일찍 추천했었을 때 그런 얘기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너는 사지 마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게 맞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제가 저를 이제 한 2달 전부터 자율주행은 제가 LG이노텍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한 반박자 빠른 템포로 얘기했다가 그죠? 좀 주가가 많이 밀려서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가 이제 조금 어깨에 힘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LG이노텍이 와 있는데 자율주행은 올해의 키워드가 내년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요. 꽉 짜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컨셉트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엔진 동력은 전기차가 되는 거고 전기로 가는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제 이 시스템은 컴퓨터와 제어가 되는 그 컨셉트카, 자율주행이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 엔진 쪽은 충분히 뽑아 먹었으니 이제 이쪽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뤄내야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 시점이 조금 애매해요. 일단은 CS2022에서 1월 이제 다다음 주에 바로 오픈이 되게 되면 요것 때문에 테마로 올라가는 느낌이 소형주 단에서는 좀 포착이 돼요. 그래서 소형주 단에서는 그때 지나고 나면 제로 소멸격으로 한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 대형주들은 종목이 다 따로 움직였어요. LG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가 따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때문에 가는 거지. 애플 이슈, LG 이노텍은 사실 애플 이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글 글라스랑 거기에 애플이 확실하게 이제 좀 애플 구글 글라스도 빨리 그 애플 글라스도 XR 기기도 빨리 낼 거고 애플카도 미리 땡겨진다 해서 글라스 때문에 한번 먼저 갔다가 이제 애플카 때문에 다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자리고 삼성전기. 그래서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으로만 움직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와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가야 돼. LG전자 지금 내년에 가전 때문에 좋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 사업부 끝났잖아요. 철수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전장 쪽이다라고 봐야 된다. LG전자 1년 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상한가 갔었습니다. 1년 전 12월 23일 날 상한가 갔었습니다. 왜? 마그마 합작법인 마그나,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세계 자동차 부품 3위 업체와 손을 잡고 이제 이런 미래 자동차를 향해서 나간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그런 반감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컨셉트카로 제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컨셉트카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고 나가고 있으니 LG전자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개화기의 어떤 자리이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 이제 약간의 의미가 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자율주행 그 미래 컨셉트카로만 딱 보려면 저는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LG전자를 보시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LG전자는 지금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는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그 사 모으고 있는 대형주들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는 삼성전기, 기아, 그다음에 네. 하나가 뭐였죠? LG전자요. 아, 네, LG전자.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네, 다 네, 부합이 네, 되는 네, 거군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이라고 표현되는 네, 네. 이쪽 네. 섹터의 미래 성장성 혹은 사람들의 기대감, 심리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 종목들을 좀 몇 개 더 설명해 드려 볼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CS2022가 끝나고 나서 재료 소멸격으로 이제 한번 조정을 주게 된다면 다가갈 만한 종목을 간단하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테슬라가 카메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야 돼요. MC넥스인데요. MC넥스는 차량용 카메라 글로벌 탑 5에 있는 업체인데 이 신뢰성과 안정성 탑5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화소가 1억 화소잖아요. 그런데 차량용에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가 지금 200만 화소예요. 뭐 화소가 지금 기술이 뭐 그것밖에 안 돼. 차량용은 되게 싸구려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픽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잘못됐다간 큰일 날 수 있으니. 그런데 이거 글로벌 탑5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실적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 보이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빨리 샀는데 다른 종목 대비 워낙 무거워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좀 길게 가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모아보려고 해요. 캠트로닉스가 뭐 하는 회사냐 짧게 말씀드릴게요. V2X라는 기술로 사물 간의 통신 시스템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띵동 지나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하이패스 하는 것처럼 단말기처럼 그 자율주행 RFID? 네네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통신에서 도로에도 어떤 도로 교통 시스템망을 하는 중계기가 있고 차량 안에 이거를 딱 부착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서로 되게 되면서 교통 통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전국망으로 깔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차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 NCAP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안전성을 그 인증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NCAP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별 5개를 받기 위해서는 이 VTX가 무조건 장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2023년도부터 만들어질 차량에는 이것이 다 장착이 되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1년 전에 재고를 쌓아놔야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사모하고 내년에는 트럼시 시범 담지 뭐 미래차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의 방향성이 쏠리게 될 텐데 지금은 차에 집중돼서 좀 더딘 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조금 느리더라도 나 한번 담아가 볼래라는 종목에서는 제가 좀 이갈고 한번 버텨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회사 중에 비욘드 아이라고 해서 실제로 차량용 그 카메라 센싱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캠트로닉스다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오토에버가 진짜로 이게 미래차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 놈이 뭐야? 이러면 LG노텍은 좀 혼색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딱 이제 그 플랫폼. 그러니까 이 미래차라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미래차로 가게 하는 뭐 에이다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 쪽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쪽이 현대오토에버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미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걸로만 움직일 텐데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매우 의심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GPS를 받아서 쓰는 이 맵이 1m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로 지금 현대오토가 추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15cm 이걸로 한다라고 하니 상당히 이제 전혀 다른 플랫폼의 시스템을 이제 그 세상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쪽이 좀 핵심 종목이지 않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좀 중소형 주당. 네네, 그렇죠. 이제 네네. 픽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내년도에 화두를 좀 그 떠오를 것이다, 화두로. 그리고 이제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올해 그 아주 막 그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소, 뭐 수소 그 뭐죠 그 수소위원회도 설립이 되고 뭐 수소 그 뭐 상당히 우리 기업들 그 만들었잖아요. 기업들이 그 수소 뭐라 그래요 위원회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만들면서 막 거시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이런 모습들 있었는데. 근데 그 올라도 잠깐 오르고 끝났단 말이죠. 네. 끝인가 아니면 다시 떠오를 화두인가? 수소는 슬픕니다. 오늘 손절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그래요?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26% 손절했습니다. 네. 수소가요.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요타 전 세계에서 수소차와 관련된 기술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최상단에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도요타랑 현대차거든요. 그런데 인프라에 대한 이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일단은 전기차를 먼저. 그래서 오늘 전기차 종목들이 다 올랐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이 수소라는 것이 미국에서 원래는 전기는 진정한 친환경으로 가는 과도기예요. 전기라는 것은 반쪽짜리 친환경이잖아요. 전기를 뭘로 만드는데요? 그렇죠? 전기를 뭘로 만드나요? 그래서 반쪽짜리예요. 수소는 물로 전기를 뽑아내면 진정한 친환경이 수소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 지금 일시적으로 환경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소로 가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2차 인프라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풍력을 이렇게 태양광을 더불어 얹었던 거죠. 풍력 태양광은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수소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수소라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린 수소가 아닌 그레이 수소잖아요. 블루라는 것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2025년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이 차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마켓시어에서 현대차 가져갈 때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대차는 수소차를 포기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진짜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기술력은 최상단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나중에 그 인프라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소 전지 공장 착공을 했잖아요. 뭐 1조 이상 뭐 투자해가지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러나 단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고 그 직접적인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된 요소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 불과 거기서 촉발된 거기서 촉발된 것과 이제는 차를 포기했으니 이제부터 수소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가스에서 이걸로 하면은 또 다시 이제 경기 민감주였었던 롯데케미칼이나 삼성 엔지니어 이런 것들로 또 연결선을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걸 시장이 좀 눈치챈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늘 수소 관련주들의 하락이 너무나 가슴 아파 보이지만 일단은 비는 피하고 보자라는 판단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지금 전기차만 해도 지금 우리 전지 그 충전소 그거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도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건데 막막하긴 하죠. 네, 그래서 쉽지는 그래서 글쎄요,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는 하여튼 뭐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보류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그 현대차가 뭐 포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하여튼 그러면 올해 부각됐던 그러한 테마 이슈들 이것으로 내년도가 다시 좋아지기는 좀 일단 어렵다. 새로운 것들로 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근데 어떤 것이 비싼 종목이냐 이런 거는 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들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성장주로 대변됐었던 과거에 가장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일단은 작년에도 제외시켰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싸다고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싸다고만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저는 그런 대형주가 어디예요?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뭐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대형주도 종류가 몇백 개인데. 카카오랑 LG화학. 카카오랑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시장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거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을 차지할 수 있었던 뱅크, 게임즈, 페이 다 상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너의 밸류가 뭔데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으니. 근데 지금 진짜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장의 화두를 카카오가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매수를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는다라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G 관련주 정말 많이 빠졌다가 최근이 아니라 한 얼마 전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5G 얘네 좀 이상해요. 뭐 많이 빠져서 한번 올랐다가 메타버스에도 5G가 중요하다라는 막 기사들 막 토론방에 갖다 붙이면서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삼성이 미국 이혜정 회장님께서 부회장님께서 가셨을 때 이제 버라이즌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5G라는 말은 이제는 좀 지워야 될 것 같고 6G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6G나 5G나 내용은 그놈이니까 장비는 빠른 속도 뭐 이거니까. 그렇죠. 종목은 그놈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고 움직이지 않은 종목 섹터이고 근데 문제는 6G라는 것이 미국에서 투자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낼 것이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5G를 자율주행에 묶이려면 진짜 인프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묶기보다는 미국이 5G를 아예 안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5G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예 안 했거든요. 6G를 한 번에 갈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6G를 갈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냥 통신장비만 쭉 많이 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일을 두 번 해야 되니 위성을 적어도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띄워버린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6G 장비를 깔아버리는 것을 한 번에 모듈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 화웨이에 넌 5G 팔아라라고 남겨드린 거고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이 6G를 간다라는 방향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이것에 대한
필요성. 지금 확고한 딱 투자를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정당성과 명분을 보면 필요성에 대한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반응을 해야지. 이 정도면 진짜 싸긴 싸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는 종목은 요거는 절대 차트로만 대응하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못 올라가. 과거의 대장이 KMW였는데 진짜 못 올라가서 이 정도면은 뭐 얼마나 빠지겠어라는 관점으로 담아볼 만한 게 KMW. 근데 꼭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좋았어요. 진짜로 신기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뉴스가 나올 때 움직이기라도 해서 생명력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기가레인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게 더 좋다 기업 내용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RFHC는 전혀 반응이 없네라고 아침에 그랬다가 장막판에 이놈은 RFHC는 화웨이 쪽에 비중이 컸었는데 질산 관련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앞으로 삼성향에 대한 기대감을 한 4, 5년째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RFHC의 움직임은 저는 명분이 있고 이런 날 가장 세게 움직였다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종목으로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네. 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렇죠. 명분과 이슈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 종목 안에 매수 포트폴리오가 아닌 관심 종목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그 빠르게 어떤 상승하는 모습을 시작이 되는 순간에 그때 이제 매수 들어가는 걸로.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여러 개의 많은 주식들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섹터하고 네. 내년도에 이제 오를 만한 것들. 네. 이 가운데 탑픽으로 꼽는 곳은 어디예요? 너무 잔인하신 거네요. 한정 막 찍어줘 이거. 네. 우리 함 차장님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탑픽. 사실은 뭐 2주마다 한 번씩은 이런 종목을 찍어볼게요. 내년 전체 통으로 놓고 탑픽은 LG 전자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이 부분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기아, 현대차, LG전자 셋 중에 뭐가 탄력이 좋을까라고 할 때 LG전자가 먼저 오르고 LG전자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 기아가 불을 뿜어낼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타점이야 찍어라고 한다면 저는 LG전자. 근데 뭐 단기 트레이딩은 다 좀 살아 있어서 5G 지금 진짜 트레이딩 KMW 지금 차트 보니까 더 좋아 보이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KMW 지금 차트 찍고 보니 말하고 찍고 보니까 더 좋아 보이네요. 늘 이런 데서 제가 수익률을 짭짤하게 잘 먹었었거든요. 이거 내일은 좀 전화 좀 해봐야겠네요, 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일주일 전하고 뭐 일주일 지나서 혹은 한 달 전하고 왜 지금 말이 바뀌었지? 근데 시장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영역에서 그렇죠. 자꾸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그런 말씀 드릴게요. 한 달 전에 저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진짜 뻔뻔한 사람은 말을 안 하거나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라고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장이 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죄송한 마음, 그거 방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말해놓고 빠지고 나면 나 그런 말 언제 한 적 없잖아. 나 그쪽 불편하니까 그 얘기를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뀐 이유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 2달 전에는 저거 좋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 하네. 천만의 말씀. 이분은 이렇게 했다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이런 다양한 유튜브 세상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대해서 좋다고 할 때 그냥 그거를 결과만 들으시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자꾸 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근데 그거밖에 안 저도 그래요. 떠올라. 저도 그래. 이거 누가 찍었었는데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올 한 해 실수한 것들은 또 반성을 해보고 되새겨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정말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그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도 인사를 해야죠. 네, 오늘 저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 그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일지, 네, 내일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저도 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쨌건 잘 시나리오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